68페이지에 그 3번에 보면은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이제 나오죠. 제일 적게 나오는데 내 개념은 첫 번째 줄에 좀 나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있죠. 낮은 임대료를 가진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 이거를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인데 효과는 역시 단기, 장기를 구분해서 나옵니다. 이때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뭐냐면은 그 민간 임대사업자들한테 임대주택을 줘라라고 생산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관리 문제 때문에 잘 안 지으려는 경향이 좀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해 줬을 때 임대만 하지 말고 몇 년 지나면은 이제 분양으로 돌릴 수 있게 그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허용해 주고 있죠. 그런 식으로도 촉진하는데 그건 법적인 측면이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할 때는 가정이 이제 임대주택 시장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민간 임대주택 시장하고 옛날에 그 사적 시장이 있는데 지금 민간 임대주택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두 개를 나눠요. 근데 이제 가정이 뭐냐면은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있죠. 질적 수준. 민간이 높을까, 공공이 높을까, 같을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민간이 만약에 높다 가정하잖아요. 민간이 고질이고, 그러면은 공공은 저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질을 공급해봤자 고질이 민간이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겠지. 저는 똑같아. 민간 이제 남자 주연 배우 이민호, 몸값이 세. 우리는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공 지원비를 정부가 직접 집어넣는 거야. 누가 들어가요? 김덕기. 근데 김덕기는 저질이고 이민호는 고질이야. 그럼 저질인 공공 지원비를 시장이 집어넣어봤자 고질인 이민호의 몸값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을 논할 때 제발 민간이 좋다고 하지 마시고요. 똑같다로 가정하는 거야. 동질적 상품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용이 맞는 겁니다. 맨날 이제 민간이 높다 그러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동질적 상품이란 것은 무슨 관계를 말하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를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1월달에 기본서남 할 텐데 이 동질적 상품 우리가 뭐라 그러냐? 대체제라 그래요. 대체제. 만족감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이민호 민간주연배, 김덕기 공공주연배는 동질적 인간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야, 대체제. 그럼 대체제는 어느 걸 사요? 싼 걸 사는 거지. 같은 만족감이 이왕이면 소비자들 싼 걸 사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공공은 싸고 민간은 비싸. 그래서 개념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수준을 가진 임대주택을 정부 등이 직접 공급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개념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민간보다 싼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공급했을 때 어디에 미친 충격을 얘기하는 거죠? 민간의 충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민간임대주택 계속 우리가 민간임대주택 건드리는 건데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계속 이 그림을 이제 익숙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매번 이제 그리면서 설명하는데 모든 게 시장에 대한 논리니까 그러면은 민간임대주택 시장과 대체관계에 공공을 임대료를 싸게 했어요. 만약에 공공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 문제가 생겨요. 비싼 게 들어오면 민간도 같이 높아져. 그러니까 그 임차자는 더 부담이 되지. 무조건 요거랑 경쟁관계 있는 지역에다가 공급을 좀 임대료가 싼 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충격받겠지? 민간이 충격받으면 민간에 충격받는 거를 공공에 들어온 그 시점인 단기하고 대처하는 장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민간 시장에서. 뭐가 변해? 항상 뭐가 변하니까 수요 공급이 변해야 되죠. 수요가 변해요? 공급이 변해요? 민간 시장에서. 수요가 변하겠지.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지. 싼 게 들어왔으면은 공공에 들어온 그 지역으로 민간의 임차자들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공공이 공급된 넘어가면은 민간에 대한 수요가 줄 거야.
그럼 민간의 임대주택은 공가가 됐죠. 빈집이 생겼잖아요.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낮은 가격이라도 채우겠지.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은 수요 곡선이 움직이죠. 어느 쪽 움직여요? 그렇죠. 이게 좌측 이렇게 움직이죠. 좌측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새로운 임대료가 생겼죠. 이게 떨어졌잖아요, 임대료가. 아까 요거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게 누가 가져가는 이익이라고요? 임대인이 가져가는 이익이었잖아요. 여기 임차자고 임대인이 거 있었죠. 그럼 내려가다 보니까 임대자 잉여가 요만큼이 손실이 발생했죠. 그렇죠? 기존보다는.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하락한 거야. 오. 임대료 하락하면 민간에 남아있는 임차자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혜택을 보지, 임차자는. 임대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면 그래서 공공으로 이주한 임차자는 원래부터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면에서 민간에 남아있는 임차자와 공공으로 이주한 임차자 둘 다 혜택을 얻을 것이다. 기출문제 내용입니다. OX. 둘 다 혜택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픈북에도 이렇게 어려운 게 학개론이죠. 오픈북 하면 어려운데 오픈하지 않고 그냥 풀면 또 쉬운 과목이 또 신기하게 학개론이야. 그래서 단기적인 면에서는 공공이 싼 게 들어와서 민간도 같이 싸지다 보니까 공공으로 이주한 임차인, 민간에 남아있는 임차인 둘 다 혜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임대인이 뿔 따고 났잖아요. 임대인은 그럼 무슨 조치 취할까요? 그렇죠. 다시 임대를 회복시켜야지 본인이 이익을 또 향유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어떻다? 임대를 회복하는 방법은 공급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아까 임대료 규제처럼 임대사업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걸 반환한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 공급이 주니까 곡선이 어느 쪽 움직여요?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좌측으로 움직이니까 다시 임대료가 회복이 됐지. 그렇죠? 그러면은 임대료가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상승했어요. 상승하면은 거의 임차자 혜택 봐요, 못 봐요? 혜택을 못 보지. 공공으로 이주하는 사람 원래부터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면에서는 공공이 공급됐을 때 그 공공으로 이주한 임차인만 혜택 보고 민간에 남아있는 임차자는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비싸져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이제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장기적인 면에서는 공공으로 이주한 임차인과 민간에 남아있는 임차인 둘 다 혜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OX. X가 되겠지. 장기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단기적인 면에 둘 다 혜택 보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공공에 거주한 임차인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많은 임차자분들이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진입하는 임차자들을 이제 혜택을 받게 만들려면은 끊임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대강에다가 이제 다 덮어서 임대주택을 잔뜩 지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서울도 한강을 덮어가지고 강북과 강남의 경계선을 없애버린 다음에 임대주택을 100만 채를 줘버리면은 10,000원짜리를 강북과 강남의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다 하락하겠지. 그럼 임대 사업을 안 하겠죠? 유토피아 같은 세상. 관리비는 이제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나갔어 이렇게 등등등. 논점이 이게 많지 않죠. 그래서 지금 싼 게 대체재가 들어왔어요. 그럼 민간의 비싼 수요 감소,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공급 감소 가격 강승. 다 수요 공급이 올리죠. 그럼 다시 수요 감소 가격 하락, 하락하니까 소비자 대박.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소비자 고통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은 아까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이 세 가지가 한 3종 세트인데 임대료 규제 정책의 정답률은 어쨌든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이유가 이제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제되는 게 임대료 규제 정책의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노출 빈도가 굉장히 많아서 많이 접해요. 임대료 규제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내용 모른다 하더라도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풀 정도인데 또 많이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낼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계산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역사적으로 이제부터 올해까지 나온 걸 보면은 여태까지 이제 단독 문제를 출제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8회 때.
그리고 나머지는 가끔 가다가 지문으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접하지 못하셔가지고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정답률이 좀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순서상으로는 항상 임대료 규제를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서포트 임대료 보조, 그리고는 가끔 가다가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많이 지면 좋아요, 안 지면 좋아요? 많이 있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있으시다. 그 옆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잔뜩 짓겠다. 그럼 좋아요, 나빠요? 아니, 아까 좋다 그랬잖아. 근데 이것이 본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 미치는 지역에다 들어오잖아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일종의 아까 부유국가 있죠. 부유국가를 유발시키는 그 내용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어요. 저도 뭐 책에서만 봤는데 유럽사에서는 아주 이제 그 상류층 말고는 그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저도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거의 50%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1.5%인가?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뭐 들어가면은 이제 임대주택 짓겠다 그러면 그 해당 주민들이 어때요? 반대하지. 강성 부녀회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머리 두르고 깎죠, 머리 이렇게. 고속도로 이제 3차선을 이렇게 깎은 다음에 이씨 나와라 이씨 강성 이렇게 돼버려요. 무서워가지고 저기 그린벨트 해제한 다음에 그린벨트 하다가 구석에다 박아놓죠 이렇게.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접근성이 좋은 임대 공공이 들어오면 거기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그만큼 공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안 지으려고 그래. 우리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3종 세트 공공하고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69페이지에 나오는 그 조세정책 지금 보지 마세요. 탄력성 문제인데 이거는 뭐 지금 뭐 좀 하기 힘듭니다. 탄력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정책 중에 네 가지 그 큰 타이틀 중에 정부 시장 개입에 대한 논리하고 주택 정책에서 시험에 어차피 나오는 임대주택 정책 위주로 했고요. 이게 잘하면은 작년처럼 세 문제도 가능합니다. 5문제 중에 3문제가 나오면은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분야죠. 나머지 2개가 이제 토지정책하고 이제 조세정책에서 어디서 더 나올 것이냐. 올해처럼 조세정책 안 나오고 토지정책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나씩 나눠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실 때가 있습니다. 60% 정도 비중만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뭘 하셨냐면은 1주차 때 부동산하게 총론해가지고 한 3문제 정도 주제를 이제 맞대기로 봤어요. 그래서 3문제 주제, 그래서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부동산 특성은 설명 안 돼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물론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요. 그러고 다음에 두 번째 차에서는 경제론의 수요 공급했어요. 유랑저랑, 수요량에 대한 수요량 균형까지 탄력상 안 했고요. 유랑저랑 나온다고 하면 3문제 정도 이렇게 주제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5문제 정도 나오지만은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시장에 있었죠. 주택시장 뭐죠?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 국수 BBB. 그게 뭐 있었어요? 있었고, 그 효율적 시장 했었고, 그 상호입지론, 아까 논했던 거. 한 2-3문제 정도 주제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일부러 안 했어요. 정책론에도 5문제 정도 중에 이제 3문제 정도, 2-3문제 정도 해당되는 걸 보신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주제를 벌써 한 거예요. 그럼 최대 몇 문제 정도 주제? 30점 정도는 한 겁니다, 이게. 한 달 지났는데 벌써 30점 한 거야. 기쁘시죠?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30점 정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누가 뭐 기억을 하겠어. 이게 앞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스며드는 과정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는 전체적으로 1번부터 17번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정책론까지는 무조건 다 맞으는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올해도 이제 그저께인가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오늘부터 합격자 모임을 하거든요. 오늘 저도 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 거절하느라고 지금, 뭐 가기 힘들어요. 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 올해 어떤 분이 여기 16문제 맞았다 하더라고요. 1번부터 17번까지. 다 동그라미야. 그럼 다 그런 경험 하실 거야. 그럼 나머지가 23문제가 남았잖아요. 60점이 40점, 그러면 이제 40점이 나온 거잖아. 근데 전부 다 수요공까지 하면 40점이 나오거든요. 결국 다 정책론도 내용이 정책이지 결국 수요공급 문제거든요. 40점인데 이분이 62.5 나오셨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62점 나오면은 9문제를 더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나머지가 17문제 중에 16문제 맞으신 것이고, 나머지 23문제 중에 9문제를 맞으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딱 한 문제 차이로 붙으셨다 하더라고요. 민법 딱 60점 나오고. 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합격 점수가 되는 거야. 100점 필요 없어. 아이고, 100점 맞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이 정도 맞으셔가지고 절묘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얼마나 분배가 잘 돼 있어. 62.5, 60점.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비중이 이상하잖아. 17문제 중에 16개 맞고 23문제는 9문제 맞은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부터 뒷부분 이제 후반부가 장난이 아닌 거 나오죠. 투자, 금융, 감정평가 본인이 해보니까 안 맞는데. 그래서 이걸 공부를 안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우연찮게 막 찍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중간에 이제 4문제 맞는 게 좀 편한 게 있어요. 4문제가 이제 관리, 마케팅, 개발이 있어서 4문제는 다 맞아. 이분도 이거 다 맞았대.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5문제 맞은 거야. 찍는 확률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해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 이렇게 등등. 근데 이 나머지가 이제 장난이 아닌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 파트가 투자론이거든요. 투자론은 7문제, 8문제가 나와요. 이거를 웬만하신 건 다 선방하셔야 돼요. 수요급이 되면은 정책까지 연결되니까 40점 무조건 넘어. 근데 투자론이 되면은 이분 안정적 60점이 될 거예요. 이렇게. 투자론 몇 개만 해서 투자론 거의 다 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투자 자체를 평소 안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72페이지부터 나오는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공부하실 맛이 나요. 투자론 내용이 난이도의 정점이지만은 이게 정점에 대한 논리가 지나가면 나머지는 다 하찮게 보일 정도로 투자론이 이제 그 쫄깃쫄깃하고 오소독스하고 맛 좋은 막 지는 김장김치 맛이 그냥 근데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하셔야 돼. 올해도 8문제가 나왔지만은 보통 7문제, 8문제니까 거의 이제 20점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5분의 1에 해당되는 이제 비중입니다. 먼저 이제 투자론의 기본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뭐 개념 이런 것은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인데, 부동산이라는 이제 명치 실물 자산이 있어요. 투자를 부동산 말고 다른 데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건드렸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다른 일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뭐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장점입니다. 장점에 대한 논리는 뭐 단독적으로 직입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장점에 해당되는 주제 중에 중요한 게 3가지 있거든요. 3가지가 독립된 문제로 따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올해는 역시 그 3가지가 다 별도로 나왔는데요. 그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투자론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위험이란 말하고 수익이란 말이 되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이라는 이 관계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기본이고 올해처럼 이제 2-3문제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번째가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올해도 나왔는데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난이도를 조정해주기 위해 투자는 너무 어렵다고 인식이 됐는지 3가지 주제, 이게 투자 이론 파트인데요. 여기가 이제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긴 해요. 보통 2-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4번째부터가 이제 투자론 후반부인데 이거보다 장난이 아니에요. 투자는 지금 부동산을 사죠. 언제 사요? 현재 사요? 아니면 현재 사요? 현재 사지. 그쵸?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잖아. 현금 자산 내보내고 실물 자산 가져왔는데 그럼 현금을 투입했잖아요. 10억짜리 샀어. 수익성 부동산을. 그러면 10억짜리 현금 투입했는데 그 매입한 게 부동산이야. 그 부동산은 갖고만 있어가지고는 본인이 투입한 돈을 뽑아먹을 수가 있어 없어요? 뽑아먹을 수가 없어. 그럼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걸 다시 현금 자산을 만들려면은 운영해야 돼요.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남한테 임대해 주는 거야. 임대 사업을 통해 현금이 다시 들어오죠. 마지막에 또 뭐 할까? 다시 되팔아야 돼. 그럼 10억에 사서 한 5년 임대 사업하고 5년에 팔았어. 팔았더니 얼마 정도 팔 수 있어요? 10억짜리를 5년에 팔면은. 우리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1조. 그럼 사서 팔면서 사고 팔면 남기는 차익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현재하고 미래, 팔고 운영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 현재 이론하고 10년 후의 이론이 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랑 미래랑 요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줘 가지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수단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데 올해 특히 어렵게 나왔어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올 걸로 추정을 했는데 계산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좀 어렵게 이제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다 그럽니다. 요것이 우선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건물을 투자하고 싶어. 건물도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투자자는 그냥 막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따져보겠지. 내가 1년 동안에 장사하면은 얼마 정도 수익이 나고 얼마 비용이 지출해서 나한테 얼마 떨어질까.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논합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 요구하고 현금 흐름을 비교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따져보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있어요.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이 투자론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후반부 이 세 가지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한 4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올 때 5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4문제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 8문제가 이제 등장, 올해는 아마 5문제 나왔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논리가 큰 타이틀로 보면은 이런 큰 주제가 있는데요. 전반부에 나오는 3가지는 무조건 맞이고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거는 패스하고 쉬운 것은 이제 무난하게 푸는 그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8개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가 다 난이도가 똑같진 않아요. 어떤 문제는 30초 만에 풀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2분 걸려서 풀게 해주게 해요. 난이도 어려운 걸로 1, 2, 1등과 2등을 잡으면 다 어디 들어가니? 다 투자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그 2분 걸려서 틀리는 것보다는 찍어서 한 문제 맞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이제 공부량이 됩니다. 그게 다만 어느 걸 풀 거, 어느 걸 패스할 거를 그 우리가 성관이 가능해야 돼요. 예, 성관이 이렇게 이게 먹을 어묵인지 이건 맛없는 어묵인지 성관이 가능할 정도로 저는 가능해요. 어묵 매니아이기 때문에 쫄깃쫄깃, 텁텁함 이렇게 이제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별로 할 텐데 그걸 다 하진 않고요.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투자의 이제 장점에 대한 논리, 위험과 수익, 특히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하고 투자 분석 기법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꼭 아셔야 될 내용 2가지 큰 주제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은 투자론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투자란 해놓고 이제 뭐 개념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는데 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2번째 줄에 이런 말 돼 있네. 장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 확실한 소비를 교환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우선 하나 이제 그 줄을 2번째 줄과 한번 쳐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맞춰서 한 것이고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뭘까? 투자의 개념. 투자는 현재 돈이 나가죠. 현재는 현금이 나갑니다. 다 현금으로 하는 거니까 현재의 현금의 유출이고요. 유출과 그리고 이제 돈이 나갔으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지. 돈은 언제 들어와요? 미래에 들어와. 미래에 현금 유입 있지. 투자는 재무관리상의 이제 개념입니다. 현재의 현금 유출과 미래의 현금 유입을 서로 맞바꾸는 행위, 그러니까 교환하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투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개념할 때 이게 꼭 나와요. 요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현금을 유출되는 것이 현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입되는 것은 이제 미래인데, 그럼 유입액이 더 클 걸 기대해요? 유출액이 더 클 걸 기대해요? 투자자는 당연히. 유입액이 더 클 걸 기대하지. 다만 유출액은 현재 이미 나가는 거지. 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접목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의 3단계라는 게 있어요. 투자 3단계가 취득, 운영, 처분입니다. 이게 85년도 1회 때 문제야. 다음 중 투자의 3단계란. 야, 그런 문제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운영, 처분인데 취득이 이때 현재 취득하죠. 부동산을 사잖아. 실물자산을 사기 위해서 현금이 나갑니다. 확실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미래는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뭐 해야 돼요? 바로 처분해요? 아니, 운영한다고 해야 되지. 처분하면 그 다음 단계가 없잖아. 투자 3단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냐면은 운영하고요. 임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언젠가 팔아버려요. 그 운영을 통해서 얻는 현금 흐름과
처분을 통해 나오는 현금 유입액 있죠. 얘네들은 다 미래적인 사건이죠.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야.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맞춰서 하면은 부동산 투자란 불확실한 미래의 현금 유입액과 확실한 현재 현금 유출을 서로 맞바꾸는 행위가 투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미래는 불확실하다 보니까 투자자는 이게 더 많을 걸 기대하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투자자는 숙명적으로 이 불확실성과 관계되는 용어, 불확실성을 재무관리에 뭐랑 유사한 개념을 보냐면은 위험이란 말하고 유사한 개념을 봐요. 그래서 그 위험이란 용어랑 수익이란 용어가 투자론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용어가 되고, 그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것을 어떠한 형태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출제인이 꼭 물어보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물어본다는 걸 다 알아, 몰라요? 다 알아. 어떤 형식으로 물어본다는 것도 알까 뭘까? 다 알아. 다 아는데 틀려. 이런 것은 이제 그 지문까지도 다 알아. 이게 여기서 장난 다 알아. 근데 틀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첫 번째 저번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잠깐 예를 드는 겁니다. 단점은 여러분 공부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단점은 각종 위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은 단점이라고 보면 투자를 못 합니다. 이런 단점은 전혀 불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장점 중에 이제 단독샷으로 내는 장점이 있어요. 먼저 이제 그 오른쪽 5번부터 보면은 양가로 5번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죠. 오른 73페이지 꼭대기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줘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다. 이런 표현을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소득이득이라는 말은 임대 수입을 말하고요. 임대수를 말하고 자본이득은 매매 차익을 말해요. 근데 소득이득, 임대 수익 매매 차익으로 내진 않고요. 소득이득, 자본이득으로 냅니다. 그런데 소득이득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미래의 운영 단계에서. 자본이득은 언제 발생하는 거야? 다시 팔아야지 나타나는 거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장점을 보시는데,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내진 않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소득이득이 얼마가 나오고 자본이득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구체적인 흐름과 계산 문제로 내요. 이 내용이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다 나와. 현금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소득이득에 대한 흐름을 해보신 분들은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칙에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처음 하신 분들도 이걸 경험칙에서 아시게 될 거야.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책을 찢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이제 그 양가를 보면 절세 효과 있죠.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절세입니다, 절세. 절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절세라 그래. 근데 황당하게 우리 시험은 절세하고 탈세를 구분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왜 지문으로 나왔는지 저는 탈세란 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횡령하는 것을 탈세라 그래요.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절세, 탈세, 조세, 회피 이렇게 논할 겁니다. 회피란 말은 경제적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논하는 것은 절세와 탈세. 그럼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절세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건 기본이야. 탈세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인데, 다만 우리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논하죠. 국가고시에 탈세하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 이렇게 내겠어요?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세 효과만 잡으려면 탈세를 잘 동영상들이 안 되겠어. 그 절세 효과인데 요거를 우리 시험에 어디서 나오냐? 올해도 당연히 나왔어요. 현금 흐름과 관련되는 계산 문제에서 나와. 그럼 앞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만 아시면 돼. 그것이 책에는 거기 세 번은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 동그라미 치시고 낮은 세율 이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절세 효과를 이제 이 단어를 두 가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냐면은 지금 논했던 감가상각비 부분이 절세 효과를 구성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니까 본인 능력까지 부동산을 사기가 힘들어. 그럼 대출을 받아야 돼. 대출을 받으면은 갚아 나가야 되죠. 갚을 때 매기간마다 원금도 갚고 이자도 나가. 근데 원금을 상환하는 것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차지하는 몫이 점점 커지죠. 그동 문제가 안 되는데 이자도 나가. 이자는 순수한 의미에 지출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 부분 이자에 대한 절세 효과를 구성해줘요.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하고요. 차입금 이자 있죠. 이자만 해당돼. 원금 부분이 아니라 두 가지 금액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걸 합법적으로 세금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할 땐 지문으로 이것만 냅니다. 차입금 이자. 차입금은 원금 이렇게 내면 틀리게 되는 거야. 차입 이자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에 얼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지를 뭐로 내냐? 계산 문제로 내요. 쉬울까 어려울까? 좀 어려울 수가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됩니다. 올해도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제 절세 효과를 이제 구성해서 계산 문제를 도출하는 거를 물어봤어요. 올해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내긴 했는데 이 문제가 나온지를 모르신 분이 상당하시더라고요. 보자마자 패스. 그래서 77.5가 나왔죠. 이렇게 아이고 하나 맞췄으면 80점 희리점에서 나왔을 텐데 아까웠던 그렇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가 지레트 효과. 오랜만에 올해 또 나왔죠. 오랜만은 아니고 지레트 효과도 이제 그 기억하셔야 돼. 뭐 내용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할 때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지레트 효과는 타인잡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레트라는 거 있죠. 지레트라는 도구를 이용하면은 물건을 내 힘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거운 거를 좀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레트 효과에서 지레트 효과라는 것이 누가 지레트 효과냐? 타인 자본이 지레트 효과를 합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지레트 효과라고 그래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좋은 말 나오잖아요. 인플레 해칭이라든지 뭐 소유 긍지 이런 등등등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장점 중에 독립된 매출제 등 세 가지 다른 겁니다. 세 가지. 이 중에서 두 가지는 1번과 2번은 현금 흐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레트 효과는 여기 장점에 바로 다음에 설명이 될 내용인데 기본서가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자체가 장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개별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단점이 이제 있으니까 단점 보지 마시라 그랬고요. 그리고 타이틀이 뭐냐면은 72페이지 제일 꼭대기 보면 챕터가 거기 부동산 투자와 투기로 돼 있죠. 투기는 삭제하세요. 우리가 투기를 논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학문적으로 투자하고 투기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투자하고 투기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똑같은 의미라고 알아두시기 바라요. 똑같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배워요. 투자하고 투기가 같은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논할 정도로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남이 하면은 투기고요. 내가 하면은 투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거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은 투자가 되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가 돼요?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투기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뭐 영어적인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논리는 이제 이 고민은 주식 투자도 똑같더라고요. 옛날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제 칼럼을 낸 걸 봤는데 주식 투자와 주식 투기의 차이점 이렇게 논했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이 본인도 주식 투자하고 주식 투기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은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여윳돈 있죠, 여윳돈. 여윳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투자라 그러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올인하는 거 있죠. 올인하는 거를 투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닿는 표현이긴 한데 근데 그것이 부동산에는 잘 맞지 않아요. 부동산은 원래 주식과 다르게 자체가 서민들은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 전부 다 투기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는 부동산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이 하면은 투기고 내가 하면은 투자고 똑같은 상은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그분이 하면은 좋은 것이고 제가 하면은 나쁜 행동이고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래? 세상에. 아이고 본인이 청소해서 본인이 그릇 쓰다가 설거지하다가 웬일로 깨트렸어. 에이 그러면 뭐 당연하게 잠깐 실수한 거 제가 설거지 깨트리면 죽을 찔진 거야. 똑같은 상황도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아유 신경질 나 이렇게 등등.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73페이지 제2절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란 말이 돼 있잖아요. 밑에 수익성 분석은 나중에 해야 될 내용인데 이게 앞에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표가 그려져 있죠. 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게 여기 들어가 있지. 74페이지 여기에 맞춰서 위험과 수익 관련된 일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74페이지 그 수익률의 종류 있죠. 수익률이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수익률이란 말이 보면은 투자된 자본,
투자된 자본을 줄여서 뭐라 그럴까? 투자된 자본을 같은 말로 한 단어 줄이면 투자라 그래. 투자. 투자란 말은 투하된 자본을 말해요. 투하된 자본 줄여서 투자,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말합니다. 근데 의사결정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용어를 했을 때 여러분 수익이란 말하고 수익률이란 말에 대한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수익과 수익률 중에 의사결정은 어느 거 가지고 의사결정할까? 수익 가지고 해요? 수익률 가지고 해요? 수익률 가지고 의사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수익은 절대적인 금액이고요. 수익률은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의사결정할 때.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려면 수익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 수익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거를 수익을 창출하게 투자한 돈이 있죠. 투자액을 밑으로 깔아놓으면 투자한 돈 대비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서 수익률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A 투자안이 있고 B 투자안이 있어. A 투자안의 수익을 보니까 1조야. B 투자안의 수익은 1억이야.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사업이에요? 1억? 이거는 수익이 1조고 1조가 뭔지 아시지? 이거는 1억이래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를 얻기 위해서 투자액을 봤더니 요거를 1조로 얻기 위해서 A 투자는 1,000해가 들어가. 요건 1원이 들어가요. 그럼 수익률 조사해보니까 해죠. 0.0, 0.000, 해 전 단계가 경이잖아. 그럼 다시 000. 그리고 경인데 그 다음에 조죠. 전 단계가. 조니까 1000조에서 001%. 얘는 0.00001%가 되고요. 얘는 1억 %가 되지. 그럼 당연히 수익을 따지면 어느 게 더 성과가 우수한 거야? 1억, 비투자안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 수익률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데 어쨌든 수익률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수익을 알아야 돼.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수익률의 종류가 몇 개 있다는 거, 거기. 3개. 그럼 실현 수익률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대 수익률 동그라미 치시고요. 오른쪽에 요구 수익률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별표까지 쳐주시면 돼요. 여기 안 쳐도 기본서에 나올 때 별표 치시면 되지만은 우리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과 의사결정하는데 왜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공부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요 명칭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도출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3번에 보면 위험이라고 나왔죠. 위험의 의의가 나와요. 위험의 개념 보면 특히 이제 두 번째 줄 한번 잘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사후적으로 발생할 실현 수익률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를 위험이라 그런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이해되시는 표정 역력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줄 주시면 돼. 사전적으로 예측한 기대 수익률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실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를 와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놨네. 어쨌든 그걸 줄 주시 이게 위험이다. 그 바로 밑에 줄 보면은 위험의 측정 나오죠. 위험의 측정은 뭘로 한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한다는 거야. 그 중에 표준 편차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분산값은 비교치가 어려워서 분산값을 제곱근한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어제 표준 편차 동그라미. 그리고 2번에 투자의 위험이라고 돼 있죠. 사업상 위험, 사의 동그라미 치시고, 금융상 금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법적 위험, 법의 동그라미 치시고, 4번에 인플레 위험 동그라미, 5번에 유동성 위험이야. 이자 위험은 안 보셔도 되고요. 다 금융적 위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5가지는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그 3번의 위험과 수익과의 상세관계라고 돼 있죠. 상세관계 자체는 별표를 쳐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4번의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한 세트예요. 처리하는 방법은 안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오늘은 뭐까지 하냐면 위험의 개념을 통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위험의 개념, 이게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이제 위험, 조금만 참으시고 위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목차는 3가지가 있어요. 위험을 만약에 단독 문제로 출제된다 그러면은 위험이 뭐지? 개념. 그럼 부동산 투자할 때 위험을 논하는 거잖아. 부동산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될 위험의 종류가 뭐지? 종류. 그럼 투자자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관리 방법 이렇게 돼요. 다만 관리 방법을 하려면 다른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순환 때는 이제 개념하고 종류만 이제 도출해가지고 수익률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위험과 관계되는 어떤 형태든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위험의 개념.
책에는 아까 좀 조금 더 풀었어서 좀 어렵게 되는데 제가 적어드릴 위험의 개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험이란 할 때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야.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다.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실제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지 못할 거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있죠. 위험이 뭡니까? 그러면은 아까 책에 나온 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현된 결과라면 실제치예요? 아니면 기대치야? 실제치고 예상한 결과는 기대치가 돼. 그럼 위험이 별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거 있지.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그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뭐죠? 위험이지. 지난주에 김장했다 그랬죠. 그렇죠? 김장하는 작업이 위험한 작업일까? 안전한 작업일까? 안전한 작업? 처음 해본 거야. 집에 있는 그분이 갑자기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큰놈이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김치를 하자 그래서 어쩌고 했는데 걱정되는 거 있죠. 기대되는 맛이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현된 맛이 기대한 맛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는 마음이 엄청 컸었고 대신에 그 고통스러움은 인식을 잘 못했었어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머리 아프고 뭐 이런 상황에 아이고. 근데 결과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서 이제 시간 엄청 걸렸죠. 실현된 결과가 예상을 벗어날 가능성. 근데 모든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한테 이제 저 부동산 괜찮아요. 왜요? 위험이 좀 적어요. 그래요? 그럼 투자합시다. 이래요? 투자자를 설득하려면은 투자는 모든 게 다 데이터화 시켜야 돼. 설득해야 돼. 그럼 그래 얼만큼 위험한데 그럼 수치 가지고 이 정도 위험하면 모든 걸 다 수치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게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때 실현된 결과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뭘로 나타내면 실현 수익률로 표현합니다. 아까 논했던 거. 그 수익률의 종류 하나가 이게 나온 거야. 실현 수익률이 왜 언급하는지. 그리고 예상한 결과 있죠? 이게 실제치가 아니잖아. 이걸 데이터로 계산하는데 이거 뭘로 한다? 기대 수익률로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걸 설명하다가 조금 어색했는데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차이 있죠. 이 차이가 뭐가 된다? 얘가 위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위험의 크기. 차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위험의 크기고 요거를 뭘로 측정하냐면은 아까 논했던 분산 또는 뭘로 한다고요? 이 변동 가능성을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설명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시험은 데이터를 뭘로 제시해 준다고요? 표준 편차로 제시해 줘요. 그래서 표준 편차 값이 나오면은 이 상품의 뭐를 나타내는 정도라고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근데 우리 시험에서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하라고 계산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찢어버려야 돼요. 이건 안 나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게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와요. 힘들어서 안 나와. 슈퍼마켓 계산기만 갖고 하잖아요. 평가사 시험에는 재무용 계산, 공학용 계산이 그 지참하기 가능해요. 우리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준 편차 값은 못 내게 돼 있고요. 제곱근 막 푸니까 안 되고 다만 이렇게 하면 주어져요.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주어져. 그리고 A 부동산 표준 편차가 4%다. 비부동산 표준 편차 예를 들어서 2%다라고 데이터로 자료가 주어져. 그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밑에 이걸 해석하는 지문이 나오겠지. 그러면 A 부동산은 B 부동산보다 더 위험한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럼 숫자가 주어진 상태 맞아요, 틀려요? 다시. A는 편차가 4%, B는 편차가 2%야. 그러면 A가 B보다 더 위험한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맞지? 편차값이 크면 클수록 편차 차이죠. 편차가 크면 클수록 실현하고 기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점점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점점 크다는 거야. 이렇게.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실현된 결과와 예상한 결과가 위험이 크다는 것은
시험은 위험이 크다는 것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보다 더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다시.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더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맞다는 거지.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많다는 뜻이죠. 우리가 로또 있죠, 로또. 로또는 위험한 투자예요, 안전한 투자예요? 확률적으로 위험한 투자죠. 여러분 과거의 경험칙에 의해서 로또로 사셨을 때는 오늘 사셔야 되나? 로또 사셨을 때 어떻게 돼요? 다 기대치는 뭘 기대해? 1등을 기대하는데 결과를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뭐였었어? 꽝이잖아. 그럼 로또를 사실 때부터 이것이 나는 1등 기대하지만 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투자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하죠. 상대적으로 단위가 싸니까. 투자 규모가 싸니까 하는 겁니다. 저도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죠. 가끔 사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럼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논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투자하진 않아요. 뭔가 따져볼 거야. 부동산은 위험한 자산이에요? 안전한 자산이야? 재무관리상 따지면 주식과 더불어 굉장히 위험한 자산으로 부동산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위험한 자산을 선택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뭐를 잡으냐면은 무위험 자산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돼. 무위험 자산이란 실현 수익률 있죠. 실현 수익률하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있죠. 두 가지 수익률이 어떤 자산을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 그럴까? 똑같은 자산을 무위험 자산이라 그럽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위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이라 그랬잖아요. 차이가 점점 가까워져. 차이가 점점 가까워지면은 그만큼 위험 정도가 작아진다는 뜻이지. 그 작아지다가 똑같아. 똑같으면 투자자는 이게 만약 기대 수익률 5%가 기대가 된다. 투자자 입장에 5%가 뭐가 된다는 거야. 실현될 확률도 5%라는 거지. 두 가지가 일치하게 되면은 투자자는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 5% 차이가 얼마가 나와? 차이가 없지. 때문에 무위험 자산의 표준 편차는 0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편차는 0이 된다 하면 그만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무위험 자산을 뭘로 잡냐? 현실적으로 무위험 자산은 존재할 수가 없지만은 다만 위험 자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기 위한 무위험 자산의 대용 상품으로 국채를 보통 잡아요. 국채가 제시해준 국채가 뭔지 아시지? 국채는 국가가 지급보증을 발행하는 정부 채권을 말하죠.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이 5%야. 그럼 국채를 매입한 사람들은 국채가 제시하는 5%가 실현이 안 될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사실상 없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실현되고 확실하게 돼 있어요. 보통 국채를 무위험자의 대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위험 자산을 잡아. 위험 자산의 경우는 위에 논했던 실현 수익률 있죠. 실현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거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지.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표준 편차가 0이 아니겠지.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보통 플러스 값을 표시돼서 아까 A 부동산 4%, B 부동산 2%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야. 여기서 용어가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부동산을 우리가 잡아요. 주식 투자론에서는 위험 자산을 주식으로 잡아. 근데 부동산 투자는 주식 잡을 수 없으니까 부동산을 잡아요. 그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 부동산이 얼마에 나왔냐면 가격이 10억짜리야. 갑이 있어요. 갑이 투자자야. 여기 관심 갖는 사람. 그럼 갑이 본인은 A 부동산을 살려면 10억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사지 않겠지. 이 사람은 10억이라는 돈을 부동산이 아니라 어디에 살 수도 있었어요? 국채에 살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이 사람은 국채를 구매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채를 사면은 어떻게 돼? 5%라는 수익률이 확실했어, 불확실했어? 확실했던 거잖아요. 확실한 5%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국채에 사는 거를 뭐 한 거야? 포기한 거지. 그러면은 포기했다는 거를 이 부동산을 갑한테 파는 이 사람한테 부동산을 파는 사람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했겠지.
갑돌이는 이 부동산을 자기한테 파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나는 10억 원을 당신 거 살 용의는 있는데, 내가 10억 원을 국채를 살 수도 있었다. 국채를 사면 나는 5% 수익률이 확실하다. 이걸 포기하고 왔다. 그럼 최소한 당신 사업은 내가 포기한 국채 수익률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겠어? 덜 달라고 요구하겠어? 이 5%보다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바로 뭐예요? 투자를 기각하게 돼 있어. 그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무위험자산이 제시해주는 수익률 이거보다는 더 달라는 거야. 그럼 어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그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수익률의 종류가 뭐가 나온 거야? 이제 요구 수익이 나온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수익 종류가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거 세 가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위험의 개념을 통해 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할 때 최소한 무위험자산이 제시하는 기대 수익률보다는 더 달라. 그럼 무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너무 길지, 지문이. 줄여가지고 무위험률 이렇게 돼요. 줄여가지고. 그래서 무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 줄여서 무위험률 이게 5%야. 이거보다는 더 보장해줘야지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뭘 요구하겠어? 포기하고 왔으니까 당신 부동산은 국채보다 더 위험하다.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보상을 달라고 하겠지. 내가 위험자 선택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더 달라 덜 달라? 더 달라. 그럼 여기다가 더 플러스 시키는 거니까 할증이에요? 할인이야? 할증. 그래서 여기 위험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위험률을 요구하고 여기다가 내가 위험을 안고 하는 것만큼 더 보상을 달라고 해서 이걸 더 칠한다고 해서 할증률을 요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요구 수익률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왜 공부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논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선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위험의 개념이 실현된 결과 예상한 결과 벗어난 요거를 잡아놓고 왜 실현 수익률이란 말이 나오고 기대 수익이 나오고 표준 편차란 말이 왜 나오는지 다 위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무위험 자산을 통해서 두 가지 일치되는 거니까 무위험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무위험자산 기대 수익률이고 그 위험자산 선택하는 사람은 이것만 보장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위험할증까지 더 달라는지 위험하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을 더 달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항상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공포소음을 느끼는 것 같아서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우리 합격하기 위해서 공법이라는 과목 항상 예를 드는데 이거 위험한 과목이에요? 안전한 과목이야? 아니야. 통계학자한테 우리 시험 분석한 통계학자한테 공법이라는 과목이 위험한 과목이 안전한 과목 그러잖아요. 공법은 무위험한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생각과 달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 왜 공법은 기대 점수가 워낙 낮아. 50점을 기대해. 나중에 보니까 최소 실험 점수는 50점 이상이 돼. 차이가 있어 없어? 편차가 0이기 때문에 공법은 무위험한 과목이 되는 거야. 가장 최고의 위험한 과목은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은 모든 수험생들의 기대 점수가 전부 다 85점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실험은 60점 나온 거야. 편차가 몇 점이나 돼? 25점이나 돼. 이분은 결과적으로 중개사법 60점 나왔고 공법 50점 나왔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아, 중개사법은 됐는데 공법 때문에 안 됐어요. 옳은 지문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공법은 기대한 만큼 실현이 됐고요. 중개사법이 기대한 걸 실현을 못 해가지고 중개사법 때문에 이번에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쨌든 이제 잘 보시고요. 잘 보신 다음에 그러면은 그럼 그 다음에 논점이 아까도 논했던 것처럼 잠깐 여기까지.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될 위험의 종류가 있잖아요. 위험의 종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항상 뭐하고 비교할 때 나온 거냐면 저 국채 있죠, 국채. 국채는 위험한 자산이잖아. 부동산은 국채는 무위험한 자산이고 국채가 위험한 자산, 부동산이 위험한 자산이지. 막 그냥 발음이 헛나가잖아요.
이거 무위험하고 이제 위험한데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시에 국채보다 어떤 면에서 위험한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국가고시니까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위험을 제시했어. 옛날 책 보니까. 근데 국가고시가 시간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정형화된 거를 이제 완성시켜줬어요. 그게 아까 전에 잠깐 나왔었던 페이지 이제 75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 위험의 종류가 있지. 첫 번째 무슨 위험이 나온 거죠? 사업상 위험이에요. 사업상 위험. 이거 여기까지 잠깐 해볼게요.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은 자체가 나오잖아요. 부동산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다. 어떻게 돼 있어? 근데 사업상 위험에는 거기 다시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바로 밑에 시장 위험. 그리고 무슨 위험? 운영 위험. 그리고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적 위험, 얘는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거든요. 그럼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기대하면서 사업해요? 아니, 다 수익을 기대하는데, 수익이 많이 나올 걸 기대하겠지, 대박을 기대하잖아. 걱정하는 게 뭐가 걱정돼? 실현된 게 쪽박 찰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상 위험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은 사업 자체를 못해. 국채. 사업상 위험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국채를 사면은 정해진 기간만 이자 꼬박꼬박 들어와. 만기되면 원금 돌려받아. 그렇기 때문에 저 국채는 사업상 위험 고민하지 않아. 근데 부동산은 분명히 실물 자산에서 고민을 해. 그러니까 국채보다 사업적인 면에서 부동산이 더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뜻이죠. 이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형을 봤죠. 시장 위험하고 운영상의 위험하고 위치적 위험 천천히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금융적 위험을 기대합니다. 금융상 위험은 타인잡을 이용하는 거죠. 타인잡을 이용했는데 이게 금리가 상승한 거야. 금리 상승 배짜라 나면 어떻게 될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이게 금융상 위험이에요. 근데 금융상 위험은 대출 받아야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00%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했어요. 그럼 금융상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좀 국채 있죠, 국채. 국채를 대출 받아서 산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국채를 대출 받아서 사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국채를 대출 받아서 샀어. 10억 원을 대출 받았어. 은행한테 대출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대출의 10%야. 그래서 국채를 샀어. 국채에서 이자율이 2%야.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하죠. 10억 원어치 국채를 2% 받았는데 은행한테 10% 줘야 돼. 8%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죠. 국채는 대출받아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금융상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고려해야 안 해야 돼? 해야 돼. 비싸니까 어쩌고 사야 되니까. 그러면서 부동산이 더 위험해. 그게 인정하겠다는 거죠. 법률상 위험이 있지. 이런 법적인 환경 변화도 나타나는 거야. 국채, 법적 위험 고려해야 안 해? 안 하지. 무슨 법적 위험 고려하겠어? 근데 부동산은 법률상 위험을 고려를 많이 해. 특히 땅을 사는 사람들 있죠.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법적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적인 위험이 분명히 부동산은 국채보다 크다는 걸 인정해요. 네 번째가 제일 많이 나와. 네 번 순서 바꿔볼게요. 네 번째가 우리 책이 5번째로 되어 있는데 유동성 위험을 먼저 해야 돼요. 원래는 유동성 위험이 올해도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유동성이 무슨 말일까? 유동성이란 말은 투자 금융 앞으로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유동성이란 말은 황금성을 말해요. 현금화 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동성을 확보하라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다? 현금을 확보하라 이런 논리입니다. 앞으로 유동화 제도 할 때는 현금으로 바꾸는 제도. 이렇게 전부 다 앞으로 투자 금융은 유동성은 뭐다? 현금화라고 하셔야 돼요. 현금화. 유동성 위험이 거기 나오죠. 거기 끄트머리에 가치 손실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유동성 위험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은 팔 때 나타나는 거야.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끝까지 보유한다는 생각하지 않죠. 살 때부터 뭘 염두에 두고 사요? 팔 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살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랑 처분할 때 있죠. 처분할 때는 자산의 변동이 정반대죠. 취득할 때는 현금을 내보내고 실물이 들어왔잖아. 그치? 그럼 처분할 때는 뭐야? 다시 실물을 내보내고 현금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면 취득할 때, 취득을 팔 때 처분 시에 고려되는 거 있죠? 손해보험 팔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대팔 때 이게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있죠? 이 시장 손실 가능성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팔 때 손해본 팔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유동성 위험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부동산 옆에 시장에 나왔어. 하나는 33평짜리 빌라가 5억에 나왔어. 하나는 30평짜리 아파트가 5억에 나왔어. 어느 걸 사야 돼? 그 아파트를 사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빌라는 사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죠. 빌라는 왜 사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나중에 대팔 때 제값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유가 빌라가 아파트보다 유동성 위험이 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있어 보여. 무슨 뜻이냐 물어볼 거 아니야. 얘기하지 말아야 돼. 얘기하면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때, 나중에 대팔 때 손해볼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 유동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 논리고요.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상하금법 유약. 이 네 가지는 뭐에 비해서? 국채에 비해서 부동산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야. 국채는 유동성 위험 고려하지 않아요. 5억짜리 국채에서 나중에 5억 그대로 돌려받아. 이렇게. 유동성 위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채보다 부동산을 더 위험하게 만든 대표적인 것이 상하금법 요 네 가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온 그 책이 네 번째로 돼 있어요. 인플레 위험 있죠? 인플레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인플레 물가 상승이잖아.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하락한 논리가 인플레 위험인데, 국채도 인플레 위험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국채도 받아. 인플레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의 공통적 영향을 다 받아. 그다음 인플레 위험은 공통적인 위험입니다. 모든 자산. 그래서 공통적 위험은 인플레를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상하금법 유는 부동산을 국채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고, 그리고 인플레는 보다 공통적인 위험 요소다. 그래서 나중에 인플레 위험을 별도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인플레는 앞으로 투자 금융론에서 계속 언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쭉 보다 보면은 그래, 부동산이 국채보다 더 위험한 거를 인정이 된다. 그럼 당연히 위험한 자산을 선택하는 사람은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보다 더 많은 보상을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그걸 요구수익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요구수익률하고 이제 기대하고 이제 이 관계들이 있죠. 이 관계들에서 논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뭐 했냐면은 앞으로 전개도 아주 중요한 거 했어요. 정부 시장 개입하면서 시장 실패했었죠. 그리고 공공재 건드렸고 특히 중요한 외부 효과 건드렸어요. 임대주택 하면서 아주 중요한 임대료 규제 건드렸죠. 서포트하는 보조 공공 건드렸고, 그리고 이제 투자론에서 위험에 대한 개념과 종류를 기본적으로 건드렸어요. 다음 주는 그래서 요거 나머지 하고 요거 내용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다음 주 6주차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어졌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